동급생, 히가시노 게이고. 다음날 아침 학교는 예상외로 잠잠했다. 나는 차차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히로코의 목숨이 무사했던 덕분에 이 사건 자체가 학생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차가 방문객 주차장에 서 있기는 했지만 다들 미사키 사건의 수사 때문일 거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다만 히로코가 속해 있는 3학년 1반은 다소 상황이 달랐다. 몰래 교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아직 수업 시작 종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일반의 대다수 학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경찰이 수사하려면 그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당연한 일이지만 히로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업 전 조회 시간에도 담임인 20에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수업마다 들어오는 교사들도 전날 밤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었다. 그래도 쉬는 시간마다 조금씩 소문이 돌았다. 두말할 것 없이 일반 학생들에게서 말이 새어나오고 있을 것이다. 어젯밤에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다더라 라는 것이 처음 전해진 소문이었다. 다음으로 미즈무라 히로코라는 이름이 보태졌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사고에 그녀가 휘말렸다는 내용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점차 말에 꼬리가 붙었다. 우선 그것이 자살 미수 사건이었으며 히로코가 고무 호스를 입에 물고 죽으려 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다음 쉬는 시간에는 또 다른 헛소문이 날아들었다. 사실은 어떤 남자가 히로코에게 동반 자살을 강요했는데 히로코는 살아남고 상대 남자만 죽었다는 것이었다. 어디에서 끌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가 다닌다는 고등학교 이름까지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퍼져가고 있었다. 예상컨대 일반 학생들에게도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그에 따른 욕구 불만을 무책임한 추측이라는 형태로 쏟아내는 것 같았다.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엉터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이쑤시개로 이를 후비면서 가와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전부 다 엉터리야. 내 말에 가와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꽤나 자신만만하게 말하네. 실은 그 일 때문에 어젯밤 형사가 찾아왔었거든. 가와이가 눈을 부릅뜨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왔다. 정말이야? 응, 그렇다고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나는 어제 형사와 주고받은 말을 가와이에게 전했다. 가와이는 팔짱을 끼고 깊은 한숨이 섞인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가스가 샌 교실에서 히로코가 정신을 잃고 있었다니. 가스가 샌 게 아니야. 나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가스 꼭지가 저절로 열리겠냐? 누군가가 고의로 한 일이지. 누가 그런 거야? 히로코 자신이야? 문제는 그 점이야. 나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엿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말을 이어갔다. 히로코 자신이 가스 꼭지를 열었다면 자살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천연가스로는 중독사하지 않지만 그건 히로코 자신이 몰랐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말이야, 형사가 내 알리바이를 조사하러 온 것을 보면 나는 한층 더 목소리를 낮췄다. 타살일 가능성을 암시할 만한 단서가 현장에 남아있었는지도 몰라. 타살이면 히로코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쯤 되자 가와이의 얼굴도 심각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경찰에서는 미사키를 죽인 범인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곧바로 우리 집으로 조사를 나온 거겠지. 네가 집에 늦게 돌아온 걸 알고 형사는 좋아했겠구나. 노래방에 가길 잘했어. 곧바로 돌아와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으면 또 괜한 의심을 살 뻔했어. 가족들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으니까. 곤도에게 감사해라. 그건 그렇고
가와이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미사키와 히로코,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든 정보를 좀 수집해 볼 생각이야. 미즈무라 히로코라는 학생이 엮이게 된 것이 경찰도 매우 당혹스러운 모양이었다. 미조구치 형사도 그녀에 대해서 내게 몇 가지를 질문했다. 같은 반이었던 적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는지 등등. 말을 한 적이야 있죠.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요. 형사는 내 말을 믿는 눈치였다. 그는 이런 질문도 해왔다. 학생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학생이지? 글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고개를 갸웃거려 보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잣집 아가씨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기업체 임원의 외동딸이더구나. 이미 히로코에 대해 알아보았는지 형사가 곧바로 수긍했다. 그것도 보통 회사가 아니죠. 도자의 전기랬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초인류 기업이야. 히로코 아버지가 거기 반도체 사업부를 총괄하세요. 형사의 눈에 미심쩍은 빛이 떠올랐다.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나는 말을 뱉은 즉시 후회했다. 우려한 대로 형사가 곧바로 지적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눈 것 치고는 잘 알고 있구나. 말하다 보니 어쩌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뿐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듣기에도 얼버무리려는 말투가 되어버려서 속으로 조바심이 났다. 이 밖에도 형사는 히로코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로서도 그랬겠지만 미즈무라 히로코가 연루된 것은 나로서도 놀라운 일이었다. 누구였으면 안 놀랬겠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히로코만은 내 예상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미사키 후지에와의 연결고리도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미사키의 사건과는 관계없이 그녀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는 한데 자살할 동기도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뭐든 좋다.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보를 캐내기에 적합한 녀석이 식당 밖 매점 앞에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히로코와 같은 3학년 1반의 시노다 스스무다. 며칠 전에 학생 지도부가 매스컴에 눈을 돌리기 위해 야구부를 공식전에 못 나가게 하려는 음모를 꾸민다고 알려준 녀석이다. 나는 가와이를 데리고 식당을 나가 시노다에게 다가갔다. 뒤통수에 대고 이름을 부르자 시노다는 화들짝 놀라는 것 같았다. 어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라. 시노다는 나와 가와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떨떠름하게 말했다. 못할 건 없는데 나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야. 아는 것만 말해주면 돼. 내가 아는 건 가스가 가득 찬 교실에서 잠들어 있는 미즈무라를 수희가 구했다는 것뿐이야.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못 들었어? 확실한 이야기는 못 들었어. 다만 시노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계속했다. 히로코가 수면제를 먹은 상태였다는 소문이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면제? 그러면 자살이라는 이야기야? 그거야 뭐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 다만 수면제 이야기는 우리 담임이 직접 한 말이라고 하니까 아마 틀림없을 거야. 그래서인지 대부분 자살 미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너는 아니고?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안 되냐고 따져 묻기라도 하려는 얼굴이다. 그 밖에는? 가와이가 물었다. 내가 아는 건 그 정도야. 다른 녀석들도 다 비슷할 거야. 다들 자기 멋대로 상상하면서 즐기고 있을 뿐이야. 히로코가 입원한 병원 알아? 역 앞에 있는 응급병원이야. 하지만 내가 듣기로는 오늘 퇴원할지도 모른다던데. 그렇다면 병원에 가도 소용없겠다. 이제 내가 물어봐도 될까? 시노다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내 쪽을 주시하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미사키 살해에 관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다. 야구부는
공식 전에 안 나간다는 말 없었냐? 아니,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예상 밖의 질문에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그게 왜? 아니, 내가 전에 그런 말을 했으니까 약간 신경이 쓰였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다면 뭐 다행한 일이고. 신호단은 그럼 이만 이라며 우리 곁을 떠나갔다. 녀석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말로는 잘 표현되지 않아 그냥 잠자코 있었다. 자살이라면 미사키의 사건과는 관계없겠네. 가와이가 지극히 당연한 견해를 내놓았다. 하지만 나는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전혀 무관한 두 사건이 이렇게 타이밍 좋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비실에 가보자. 나는 가와이에게 제안했다. 학교 수위는 늘 회색 작업복 같은 것을 입고 있는 궁색해 보이는 인상의 할아버지다. 아무리 봐도 수위로서는 제 구실을 하는 것 같진 않다. 이전에 가오루가 저 할아버지가 수위였어? 라고 정색을 하고 물어봤을 정도다. 그 할아버지는 좁은 경비실 안에서 TV에 주부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어제 큰일 났다면서요. 작은 창문 너머로 내가 말을 걸자 수위 할아버지는 이쪽을 힐끔 보더니 텔레비전 전원을 껐다. 큰일 정도가 아니었지. 내가 조금만 늦게 갔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다. 그는 엄청난이라는 데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보아하니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다. 어떻게 사고가 난 줄 아셨어요? 가와이가 좋은 질문을 했다. 그야 순찰을 돌고 있었으니까 알았지. 그런데 그 교실에만 불이 켜진 게 이상해서 안을 들여다본 거야. 그랬더니 안에서 여학생이 자고 있고 교실 안에서는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정말 어찌나 당황을 했던지 서둘러서 가스 꼭지를 잠그고 창문을 연 다음에 그 학생 뺨을 몇 번이나 때렸지. 일어나!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말이다. 아무리 의식이 없다고 해도 너무하시네. 속마음과는 달리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러다 반응이 있어서 죽지는 않았나 보다고 안심했지. 그 뒤에 병원이랑 교장 선생님이랑 여기저기 연락할 때가 많아서 혼났다. 그 여학생은 어떻게 자고 있었는데요? 그냥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거기에다 머리를 올리고 너희가 수업 시간에 잘 때와 같은 자세였지. 쓰러져 있던 것은 아니었나 보다. 그게 몇 시쯤이었죠? 저녁 8시 20분쯤이었어. 그때쯤이면 나는 노래방에서 나와 전철을 타고 집에 오는 도중이었다. 경찰에게도 연락하셨죠? 물론 했지. 역시 그 사람들은 오는 게 빠르더구먼. 여기 오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 낯빛이 달라져서 교실 안을 조사하더라고. 이전 사건도 해결이 안 됐는데 또 희생자가 나오면 그치들도 난처할 게 아니냐. 수희 할아버지는 남의 일처럼 말한다. 수희인 자신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나 보다. 경찰한테 어떤 질문을 받으셨죠? 지금 네가 물어본 것과 같은 것들이야. 순찰하는 순서나 시간도 물어봤고. 순서랑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밤 8시와 12시에 전체 교실을 둘러보라고 하지.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옆에 서 있던 가와이가 말했다. 어째서 이전 사건에서는 아침까지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던 건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순찰은 7시쯤에 한 번만 했거든. 남아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됐으니까 말이다. 학교에서도 그 정도면 된다고 했어. 이쪽이 잘못한 게 아니야. 대관절 수위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학교가 구두쇠라서 그런 거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아버지는 입을 내밀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고 다시 물었다. 그러면 이전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순찰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그렇지. 학교도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모양새가 안 나잖냐.
그래도 뭐 이번에는 그 덕을 톡톡히 본 셈이지. 그 여학생은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될 게 뭐 있나.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지. 의식은 거의 없는 것 같더구먼. 교실 안을 봤을 때 뭔가 눈에 띈 점은 없었나요? 가스가 새던 거 말고요. 형사도 그걸 물어보던데 그는 백발이 섞인 머리를 긁적거리며 말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온 점은 없었어. 내가 모든 교실의 모습을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진다고 해도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지.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말하자면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손바닥으로 턱을 문지르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여자애가 엎어져 있던 책상 위에 커피가 든 컵이 있었지. 안에는 커피가 한두 모금 남아 있었는데 커피를 마시자마자 졸다니 참 별일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무의식 중에 가와이와 얼굴을 마주봤다. 경비실을 뒤로하고 걸어오다가 가와이가 말했다. 커피라니 이상한 이야기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수면제를 마시면서 한편으로 커피를 마시다니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히로코 자신이 수면제를 먹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 커피에 누군가가 수면제를 타놓았던 게 아닐까? 커피에 수면제를 타놓았다고? 어떻게? 천문서클 애들이 마시는 건 인스턴트 커피야. 그 가루에 섞어둘 수도 있지 않겠어? 그건 무리야. 수면제라는 건 흰색이잖아. 커피에 섞이면 보기만 해도 알 거야. 설탕이라면 어때? 설탕이라. 그거라면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히로코가 언제 커피를 마실지 범인은 모를 텐데. 그도 그렇구나. 매일 감시할 수도 없고. 천문서클 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5교시 역사는 일반 부담임의 수업이었다. 하지만 이 중년 교사도 어젯밤의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무뚝뚝한 인간인데 오늘은 그 정도가 배가 된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정보는 점심시간 동안에 제법 구체성을 띠게 된 것 같았다. 히로코가 수면제를 먹은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진 탓에 아마 자살 미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었다. 나는 지루한 역사 수업을 한 귀로 흘려들으면서 히로코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동기나 이전 사건과의 관련성은 전혀 알 수 없지만 미사키를 살해한 범인이 한 짓이 틀림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가스 꼭지가 열려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미사키가 살해되었던 현장에서도 가스 꼭지가 뽑혀 있었다. 이 공통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마 경찰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왜 미사키가 교살당했는지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 결국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한 채 역사 수업도 끝나고 말았다. 교사가 입시에 자주 나온다는 부분을 짚어주는 것 같았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다. 나 혼자만 마라톤 코스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 같았다. 6교시는 체육 수업이었다. 나는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신발을 갈아 신기 위해 1층 현관 앞에서 신발장 문을 열었다. 신발장 안은 2단으로 나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에는 실내화, 아래에는 실외화를 넣어두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통학용 스니커즈와 체육시간용 운동화를 구분해서 신기 때문에 위에는 항상 운동화를 넣어두고 평소에는 아래칸만 사용하고 있다. 그 신발장 윗칸에서 운동화를 꺼내려는데 안에 흰 봉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신발을 재빨리 되돌려 놓고 주위를 둘러봤다. 다행히 누가 보고 있던 것 같진 않았다. 모두 사라지고 나서 나는 천천히 신발장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앞면에도 뒷면에도 아무것도 써있지 않고 봉투 입은 풀로 딱 붙어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약간 설레었다.
누군가가 고전적인 수법으로 연애 편지를 보내온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업까지는 아직 2,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흰 종이가 한 장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그 종이에는 타이핑된 글자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오늘 밤 8시 땡땡역 앞 커피숍 롬앤 램으로 올 것. 미사키 살인범을 알려주겠다. 야구부 연습을 마친 뒤 나는 가와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함께 롬앤 램으로 향했다. 운동장처럼 횡하니 넓은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만 군데군데 놓인 멋대가리라고는 없는 곳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매장의 일부가 오에이기기 전시장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래서 이름도 롬과 램인가 보다. 우리 테이블 옆에서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어떤 아저씨에게서 워드 프로세서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언동은 정중하지만 순간순간 손님을 깔보는 태도가 엿보이는 것이 매우 거슬렸다. 저 여자는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고상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 가와이가 쓴 웃음을 지었다. 니시아라가 첨단 기술을 싫어하는 거야 유명하지. 싫어하는 건 아니야. 다만 업체들의 돈벌이 지상주의가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지.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뭔지도 모를 IC를 붙여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아는 거 말이야. 게다가 공해까지 일으킨다는 거지. 우리 1학년 때 자유연구 주제였지. 가와이의 말에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오르던 피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가와이와 나는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자유연구를 할 때에도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는 테이블에 놓인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다른 커피숍에 비해 음료수 가격이 싸기 때문인지 테이블 대부분이 퇴근길 회사원들로 꽉 차 있었다. 위치는 학교와 우리 집의 중간쯤이다. 그나저나 어수선해서 좀처럼 안정이 안 되는 곳이네.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가와이가 말했다. 밀담을 나누기에는 이런 곳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주변으로 눈을 돌렸다. 손님 출입도 상당히 많은 가게다. 그 녀석은 정말로 범인이 누구인지 아는 걸까? 그냥 널 놀린 걸 수도 있잖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고 나는 약간 웃어 보였다. 어쨌든 나는 지금 전교생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놀리는 보람도 있겠지. 장난전화도 얼마나 자주 걸려오는데. 장난전화? 어떤? 여러 가지. 나는 그중 몇 가지를 말해줬다. 못된 녀석들은 어디에나 있구나. 가와이가 얼굴을 찡그렸다. 만약 이 편지가 장난이 아니라 나는 말을 하다 말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상대가 정말로 범인을 아는 거라면 그냥 경찰한테 말하면 될 텐데 왜 나에게만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자기 입으로는 경찰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가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생각하다가 끝내 고개를 흔들었다. 모르겠다.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장난인 것 같아. 나는 문제의 편지를 꺼내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걸려들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셈이지. 편지의 맨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밀고자로부터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다만 그 날짜는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것이었다. 즉 상대는 어제 이 편지를 내 신발장에 넣어두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어제는 내가 운동화를 넣어두는 신발장 위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장난일 거라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만약 어제 이 편지를 발견했더라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당분간은 신발장에도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상대가 다시 한번 편지를 넣어둘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가와이가 중얼거렸다. 정말로 우연일까? 뭐가? 그 편지와 미즈무라의 사건. 어젯밤 8시면 마침 미즈무라가 그 일을 당하고 있을 때잖아.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걸렸다. 그것은 처음에는 희미한 것이었지만 차츰 뚜렷한 형태를 갖췄다. 맞았어.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건 함정이야. 뭐? 가와이가 눈가를 잔뜩 찡그리며 되묻는다. 이 편지는 함정이야. 틀림없어. 무슨 뜻이야? 이 편지의 지시대로 만약에 내가 어제 이곳에 왔다고 가정해봐. 그리고 상대는 오지 않았다고 치자. 약속 시각은 8시야. 내가 8시 10분 정도까지 기다리다가 돌아간다고 해도 집에 도착하는 시각은 8시 40분 정도야. 그 사이 학교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형사는 내 알리바이를 조사하겠지. 나는 이 가게에 왔었다고 하겠지만 그걸 증명할 길은 없어. 가와이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네 알리바이를 없애려는 거야? 그런 셈이지. 나는 가와이의 눈 앞에서 편지를 흔들어 보였다. 나에게 범인을 가르쳐준다는 건 당치도 않은 소리야. 이 편지를 쓴 녀석은 나를 범인으로 몰려고 한 거야. 그렇다면 편지도 범인이 썼다는 건가? 아마도. 이렇게 비열한 짓을 저지르다니. 으르렁거리던 가와이의 시선이 불현듯 내 등 뒤에 머물더니 얼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와 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미조구치 형사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서둘러 편지를 윗도리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우연이구나. 형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옆 의자에 걸터 앉았다. 나는 일부러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다 아는데 왜 이러세요? 어차피 제 뒤를 따라오신 거잖아요. 따라왔다고? 학생을? 뭐 때문에? 아니면 왜 이런 데에 계신 거예요? 그야 커피가 당기니까. 형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학생들은 왜 여기에 있지? 저희도 커피를 마시려고요. 가와이가 되받아 말했다. 그렇겠지.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거다. 형사가 씩 웃었다. 이 가게에는 자주 오니? 가와이가 이쪽을 흘낏 쳐다본다. 네, 가끔요. 내가 답했다. 신발장 속 편지는 일단 숨겨두기로 했다. 얼마나 자주? 빈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 1, 2회라든가 아니면 매주 정해진 요일에 온다든가. 그렇게 자주는 안 와요. 아주 가끔이에요. 그렇지. 가와이가 내게 동의를 구해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형사의 얼굴을 주시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집에 가다가 일부러 도중에 내려서 들를 만한 가게인가 싶어서 말이다. 미조구치 형사는 우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눈빛은 예리하다. 어제 사건에 대해서 뭔가 새로 드러난 사실이 있나요? 나는 화제를 바꿔보았다. 형사의 얼굴에 아주 조금 긴장하는 기색이 감돌았다. 이제부터 시작이지. 범인이 히로코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넌지시 떠보는 말에 형사의 눈이 순간 번뜩인 것 같았다. 누가 그런 말을 하니? 딱히 말해줬다기보다는 그냥 소문이라니까요. 하긴 소문이라는 건 원래 무책임한 거니까. 히로코에게 진술은 받으셨어요? 일단 이야기는 들어봤다. 그래서요? 뭐가? 히로코는 뭐라고 하던가요? 형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바로 어제 생긴 일이잖니. 아직은 흥분 상태라
본격적인 조사는 이제부터라고 봐야지. 자살할 생각이었다고 하던가요? 이제 좀 봐주라. 그보다도. 형사는 귓구멍을 긁적거리더니 테이블에 팔꿈치를 기대며 말했다. 이젠 이쪽 질문에 대답해 주었으면 하는데 왜 오늘 이 가게에 왔지? 솔직하게 답해주기 바란다. 순간 가와이와 눈을 마주친 다음 나는 대답했다. 그냥 어쩌다가요. 정말이에요. 형사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나서 두터운 손바닥을 문질렀다. 그렇다면 그 주머니 안의 물건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윗도리를 가리킨다. 주머니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피차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건 관두자꾸나. 너희가 그 주머니 안에 든 걸 보면서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던 걸 다 봤어. 역시 미행하셨던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래도 좋아.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믿어주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어쨌든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도저히 싫다고 한다면 거창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건 학생도 싫을 텐데. 거창한 절차라면 수색 영장 같은 것을 받아오겠다는 말인가? 어차피 공갈이겠지만 귀찮은 마음이 들어서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협력해줘서 고맙다. 형사는 빙그레 웃으며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내용을 읽고는 표정이 일변했다. 오늘 발견했어요. 내가 먼저 말했다. 짐작 가는 부분은? 형사의 질문에 우리는 나란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 알리바이를 없애기 위한 함정일 거라고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히로쿠를 살해하려던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죠. 이 편지는 내가 보관해두마.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형사는 편지를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두자. 이 가게에는 자주 오니? 아니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좋다. 내 대답에 미줄구치 형사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형사가 가게에서 나가고 나서 가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 형사는 왜 여기에 있던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미행하고 있던 거겠지. 아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진 않아. 내 자리에서 이 가게 문이 보이는데 그 형사가 중간에 들어오는 걸 못 봤거든. 게다가 미행하려면 보통 상대방이 모르는 형사를 보내지 않겠냐? 내가 고개를 갸웃거릴 차례였다. 그것도 그러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어쩌면 우리들이 오기 전부터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닐까? 설마 뭐하러? 가와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형사가 사라진 출구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다음날 아침 등굣길에 탄 만원 전철 안에서 천문 서클 부원을 발견했다.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자그마한 여학생으로 얼굴도 동그랗고 끼고 있는 안경도 동그랬다. 비좁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보기에도 불편한 자세로 책을 읽고 있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인데 내 쪽으로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다. 역에서 내린 다음 내가 다가가서 말을 걸자 그녀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한 표정을 내비쳤다. 히로쿠 일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래. 걸어가면서라도 좋으니까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주라. 그녀는 노골적으로 눈썹을 찡그리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답했다. 같이 가는 걸 친구들이 보기라도 하면 이상한 소문 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여가 편의점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그녀는 뜻밖에도 순순히 내 제의를 받아들였다. 거절했다가는 오히려 성가시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주간지를 들춰보는 척하고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그녀가 잡지 코너로 따라 들어왔다. 엊그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으면 해. 패션 잡지를 넘기면서 내가 말했다. 히로코가 죽을 뻔했을 때의 일 말이야. 저도 자세한 건 아무것도. 눈속임을 위해 그녀는 만화 잡지를 집어들었다.
아는 것만 말해주면 돼.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그날은 평소처럼 저녁 6시 정도부터 옥상에서 하늘을 관측해서 7시 반 정도까지 옥상에 있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때 함께 있던 사람은 2학년 부원 1명과 미즈무라 히로코였다. 관측을 마치고 세 사람은 부실로 사용하는 제2과학실험실로 내려가서 잠시 잡담을 나누다가 집에 갈 채비를 했다. 그런데 히로코는 잠시 한숨 돌리고 집에 가겠다며 인스턴트 커피를 탔다. 그래서 2학년생 2명은 그녀를 남겨두고 귀갓길에 올랐다. 인스턴트 커피는 어떻게 타는 거지? 커피를 타는데 무슨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냥 커피 가루를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따르기만 하면 되죠. 설탕이나 우유는? 히로코 선배는 안 넣으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수면제가 섞여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뜨거운 물은 주전자 같은 데서 따르는 거야? 아니요. 수돗물을 전기포트로 끓이게 되어 있어요. 물에 미리 약을 타놓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다. 역시 커피에 들어있던 것일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자 그 여학생은 내 용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가도 되냐고 하면서 들고 있던 만화 잡지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잠깐만, 형사가 진술을 듣겠다고 찾아가진 않았니? 어젯밤에 집에 왔어요. 뭘 물어봤어? 뭐긴요. 엊그제 밤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과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지금 물어본 것 말고 또 어떤 걸 물어봤니? 우리가 돌아갈 때 히로코 선배의 상태가 어땠냐고요. 어땠는데? 평소랑 같았어요. 복도에서 헤어질 때도 활발하게 인사했고요. 복도에서? 실험실에서 헤어진 게 아니었어? 아,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녀는 턱을 약간 들어올렸다. 우리가 교실에서 나온 뒤에 선배도 곧바로 따라 나왔거든요. 옥상에 볼펜을 두고 왔다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시 옥상으로?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게 정말이야? 그녀는 또 겁먹은 표정이 되어 작게 끄덕였다. 정말이에요. 즉, 그 시각에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내 머릿속에 확신에 가까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형사가 또 어떤 질문을 했어? 저기 고문 선생님에 대해서요. 서클에 자주 얼굴을 비치시는지, 이날은 왜 같이 안 계셨는지, 뭐 그런 것들이요. 고문이라면 하이토 말이구나. 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서클에는 대체로 나오시고 그날도 6시 반쯤에 한번 들여다보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사는 뭐래?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그냥 그러냐고 끄덕거리던데요. 형사가 하이토에 대해 물어본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졌다. 그저 담당 교사에 대한 형식적인 질문일까? 얘기 잘 들었어. 고맙다. 내가 인사를 하는데 주저하듯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또 한 가지 물어본 일이 있어요. 형사가요. 뭐지? 히로코 선배하고 니시하라 선배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거 없냐고. 내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뭐라고 답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본 적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학교 밖에서 니시하라 선배와 마주쳤을 때 히로코 선배가 우리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니시하라 선배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해버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동요하는 내 표정을 눈치챘는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괜찮아. 나는 억지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다. 특별히 숨기려는 건 아니야. 우리는 따로따로 편의점을 나와서 각자 학교로 향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가와이와 가오루에게 천문서클 여학생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다. 물론 나 자신의 추리도 덧붙였다. 히로쿠가 옥상으로 가 있는 동안 책상 위의 커피에 수면제를 탄 게 아닐까? 그것 말고는 약을 먹일 방법이 없잖아. 하지만 그렇다면 범인은 어딘가에서 히로쿠를 계속 지켜봤다는 말이 되는데? 나라사키 가오루가 말했다. 아마도 그랬을 거야. 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러면서 히로쿠가 혼자 남기를 기다렸던 게 아닐까 싶어. 수면제를 탈 기회를 엿보면서 말이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히로쿠가 커피를 마실지 어떨지 범인은 모르는 일이니까. 게다가 히로쿠가 커피를 자리에 두고 옥상으로 올라간 것도 범인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다면 수면제를 이용한 건 범인이 즉석에서 생각해낸 일 같아. 처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히로쿠를 죽일 생각으로 기회를 노리면서 지켜봤던 거야. 그러다가 히로쿠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그 틈에 실험실로 숨어 들어갔겠지. 가오루가 내 말을 이어받았다. 그런데 책상 위에 타놓은 인스턴트 커피를 발견하고 즉시 계획을 수정해서 커피 수면제를 타놓았다는 뭐 그런 얘기야? 바로 그거야. 그러면 범인은 수면제를 항상 들고 다닌다는 거야? 그렇겠지. 나는 가오루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람이 보기 드문 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늘 신경 안정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 스트레스 때문에 언제 머릿속이 터질지 모른다고 말이야. 과로하시는 거야, 그건. 가와이가 중얼거렸다. 그러게. 나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내뱉듯이 말했다. 할 수 없지 뭐. 우리 아버지는 일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야. 갑자기 하루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런 아버지의 희생양이 된 딸이다. 신경 안정제 같은 것과는 평생 인연이 없을 것 같은 가오루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로 적당히 맞장구를 치다가 다시 이야기를 본론으로 되돌렸다. 범인이 약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그렇다고 치고 커피에 약을 넣은 뒤에는 범인도 일단 실험실을 빠져나갔겠지? 그랬겠지. 나는 그때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히로쿠가 돌아오는 거야. 범인은 적당한 때를 봐서 실험실을 들여다본다. 히로쿠가 예상대로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가스 꼭지를 틀고 도주. 이렇게 해서 잘만 하면 자살로 처리될 수 있을 테니까. 가스가 천연가스가 아니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 나는 말했다. 범인이 바보라서 히로쿠가 살 수 있었던 거야. 어쨌거나 의도적으로 수면제를 먹이는 건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되네. 가와이의 말에 가오루가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도 자살일 가능성도 역시 높은 거잖아. 아니, 그건 아니야. 나는 자살 가능성을 일축했다. 형사는 이미 히로코에게서 진술을 받았는데도 확실하게 자살이라고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게다가 어젯밤에 천문서클 여학생 집에까지 찾아가서 이것저것 질문을 했잖아. 히로코가 자살하려 했다고 시인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그렇네. 게다가 문제의 편지도 있어. 가와이가 내 쪽을 쳐다보며 지적했다. 니시아라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그 편지 말이야. 그 일은 가오루에게도 이미 이야기해 두었다. 그러네. 그런데 왜 다음 피해자가 히로코인 걸까? 그 애랑 미사키 선생님 사이에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건가? 그야 모르지.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내가 말하는 순간 점심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예비 종이 울렸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과 후 운동부 건물로 들어서는데 마침 2명의 형사가 육상부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이 형사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중 한 명이 미조구치 형사였기 때문이다. 미조구치 형사는 나를 보더니 입술 끝으로 살짝 웃음을 띠며 내 옆을 지나쳐갔다. 육상부실 앞에 가보니
형사들이 여기에 온 이유가 분명해졌다. 부실 문 옆에는 화재 책임자 미사키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부실 안을 들여다보니 주장인 사이토가 3명의 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이토는 나와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둘 다 운동부 주장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비교적 친하게 지내고 있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며 단거리와 멀리 뛰기에서는 스타급 선수다. 사이토는 부실 앞에 서성이는 내 얼굴을 보더니 이쪽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3명의 부원들을 부실에서 내쫓았다. 형사가 나가는 걸 봤구나. 단둘이 되고 나서 사이토는 말했다. 내가 온 이유를 예상하는 듯하다. 게다가 쾌활한 말투에서 짐작컨대 나를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 나는 사이토 옆에 앉았다. 그 형사들이 뭘 조사하고 갔어? 그걸 잘 모르겠어. 육상부 비품을 보여달라고만 하더라고. 비품? 응, 그래서 스톱워치랑 스타팅 블록, 배턴 같은 도구를 보여줬는데 저쪽에서는 아무 말도 해주질 않아. 그 사람들은 항상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포안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았어. 하지만 아령을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또 그쪽에 관심을 보이더라고. 아령 이야기라니. 아령이 하나 없어졌거든. 아령이란 역기의 손잡이 부분을 짧게 만든 것으로 팔을 한쪽씩 단련할 때 사용하는 트레이닝 기구다. 왜 그런 게 없어진 거야? 내 질문에 사이토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후배에게 조사해보라고 시켜두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 비품이 분실되면 따로 신고도 해야 하고 아주 골치 아파. 지금이야 고문이 없으니까 그럭저럭 넘어간 상태지만. 미사키가 고문이었지. 아, 응. 하지만 이름뿐인 고문이었지. 고문다운 일이라곤 하나도 해주질 않고 운동부는 처음부터 깔봤으니까. 그랬지. 언제였던가 하교 시각을 지키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들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보다 형사는 왜 아령 같은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 아, 난 도무지 모르겠다. 사이토는 두 손을 드는 신용을 했다. 그런데 말이야, 형사가 우리 부실에 찾아온 건 실은 오늘이 처음은 아니야. 전에도 왔었다고? 사이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사키 선생님이 죽은 직후였어. 나는 그때 형사를 만나지 않았어. 부실을 보여달래서 오다라는 2학년생에게 안내를 맡겼거든. 육상부실을 보여달란 거야? 부원을 만나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 육상부 부원의 진술을 듣는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부실에 볼 일이 있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오다라는 후배는 오늘 나오냐? 오늘은 자율훈련이라 안 올 거야. 나중에 만나게 해줄게. 그래, 부탁한다. 나는 육상부실에서 나와 우리 부실로 향했다. 육상부는 자율훈련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야구부는 오늘도 정식 훈련을 한다.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여름철 지구 대회까지 시간이 부족할 판이다. 나는 1회전 탈락만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다. 하지만 정작 부원들의 걱정은 다른 데 있었다. 입 밖에 내진 않지만 정말로 이대로 무사히 시합에 나갈 수 있을지에 신경을 쓰는 듯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없었다. 연습을 하고 나서 부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요시오카가 곁으로 다가왔다. 여느 때와 달리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다. 야, 오늘 나카노랑 전철 같이 타고 왔는데 녀석이 이상한 소리 하더라. 나카노? 누구였더라?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새 잊어버렸냐? 유키코 이야기를 떠들어댔던 놈이잖아. 요시오카가 답답해하며 알려줬다. 아, 그 녀석. 이야기를 듣고 겨우 생각이 났다. 유키코의 임신 소문을 퍼뜨린 2학년생이다.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했다고?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요시오카가 퀴퀴한 몸을 내 쪽으로 바짝 밀착해 왔다. 그게 말이야. 유키코가 사고를 당했던 장소를 최근에 형사가 재조사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셔츠 잔추를 채우던 손을 멈췄다. 정말이야? 나카노는 그 근처에 산다고 했잖아. 그래서 알고 있나 보더라고. 듣기로는 꽤 본격적으로 탐문 수사 같은 걸 벌이나 봐. 그래? 이제 와서 뭘 조사하려는 것일까? 그 건에 관해서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걸까? 학교를 나선 뒤 요시오카가 했던 말을 가와이와 가오루에게 전했다. 새삼스럽게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신경 쓰이네. 가와이 역시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유키코의 사고에 대해서는 더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아무 단서도 없는데 경찰이 재조사 같은 걸 하겠어? 가오루의 말에 일리가 있다. 나는 두 사람에게 현장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경찰이 무엇을 조사하는지 찾아내자는 것이었다. 그건 좋은데 도대체 어쩔 생각이야? 우리들 세 명이서 인근 주민의 집을 탐문하고 다니자는 말이야. 경찰이 무엇을 조사하고 갔는지 물어보면서. 가와이가 내 얼굴을 응시하며 물었다. 그 걱정이라면 안 해도 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지? 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가오르가 내게 동의를 구해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숍 프렌드의 6테이블 가운데 2테이블에만 손님이 앉아있다. 우리는 전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카운터석에 자리를 잡았다. 아줌마는 나와 가오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도 교복 차림이어서 인상에 남았다고 한다. 가와이를 소개했더니 잘생겼구나 라며 은근한 눈길을 보내왔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줌마 쪽에서 먼저 목소리를 낮춰 우리들에게 물어왔다. 그 여자의 사고 말이야. 그 뒤로 어떻게 됐니? 연예 뉴스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얼굴이다. 어떻게 되다니요? 말하는 투를 보니 우리 학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굳이 알리지는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어떻다고 할 만한 일은 없는데요. 그래?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갔지? 아줌마는 두 손으로 뺨을 받치고 골똘히 생각하는 포즈를 취했다. 누가 뭘 물어보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연덕스러운 말투로 가오루가 물었다. 그게 말이다. 얼마 전에 형사가 다녀갔어. 역시 그랬구나. 나는 가와이와 가오루 쪽으로 힐끗 눈짓을 한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그래서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웬 남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고 당시 이 사람을 현장 부근에서 본 적이 없느냐고 묻는 거야. 네? 남자 사진이요? 우리 세 명이 동시에 외치는 소리에 아줌마는 순간 몸을 움츠렸다. 아휴, 뭐야. 깜짝 놀랐네. 남자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남자였는데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줌마는 카운터 앞으로 몸을 내민 채 뱀처럼 몸을 비비 꼬았다. 검은 티셔츠에 목둘레가 넓게 파여 있어서 커다란 가슴의 골이 슬쩍슬쩍 보인다. 나는 커피를 입에서 뿜어낼 뻔했다.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었던 것만은 확실해. 젊은 남자애 같으면 확실하게 기억이 날 텐데.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누구일 것 같아? 하고 서로 묻는 시선이 한순간에 오갔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가오르가 아줌마에게 물었다. 그 사람 흰머리였어요? 아줌마의 반응은 빨랐다. 손뼉을 탁 치면서 흥분한 듯이 말했다. 그래, 생각났어. 하얗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회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머리를 이런 식으로 올백으로 넘기고 있었어. 그러면서 빗어 넘긴 머리 모양을 양손으로 표현했다.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 녀석이다.
월요일 3교시 수업은 지학이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하이토는 회색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면서 책상 사이를 걸어 다녔다. 그저 내가 말하고 칠판에 쓰는 걸 외우라는 것뿐이다. 단순히 외우는 것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누구라도 할 수 있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기껏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고 칠판을 베껴 적지도 않는다면 외우지도 못하겠지. 그렇게 되면 가장 곤란한 건 누구인가? 물론 여러분이다. 언제 곤란해지는가? 물론 대학 입시 때다.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여름방학을 설렁설렁 지내고 난 뒤에는 이미 때는 늦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비아냥거린다고 할 수밖에 없는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하이토의 잔소리를 나는 지긋지긋한 심경으로 듣고 있었다. 듣고 싶지 않지만 귓구멍으로 들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 하이토의 목소리는 예전에 비해 힘이 빠진 것 같았다. 활기가 없다고 하는 편이 적절한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안색도 별로 좋지 않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쪽이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오늘 2교시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가오루가 나를 복도로 불러냈다.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가와이도 함께 와 있었다. 그 일 알아봤거든? 저번에 말했던 사카가미 선생님 일 말이야. 사카가미? 아, 두더지 말이구나. 두더지란 가와이네 반 담임을 맡고 있는 물리교사다. 저번에 그 선생님이 형사와 커피숍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잖아. 오늘 아침에 마침 같은 전철을 타고 있어서 내친 김에 물어봤거든. 그래, 뭐라고 물어봤는데? 가와이가 희죽거리며 물었다. 애두르지 않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어. 선생님, 저번에 커피숍에서 형사분이랑 만나셨죠? 라고 말이야. 약간 놀라는 것 같긴 했는데 모처럼 여학생이 말을 걸어와서 그런지 은근 좋아하는 눈치더라고. 가오루의 말에 가와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눈에 선하다. 두더지한테는 최고의 아침이었겠네.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응, 그때 형사가 과학교사 모임에 대해서 물어봤나 봐. 그게 뭐야? 잘은 모르겠는데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술이나 마시는 거 아니겠어? 그게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 모임이 바로 미사키 선생님이 살해된 날 밤에 열렸었나 봐. 그래? 그렇다면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모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뭐 그런 질문을 받았대. 알리바이 확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두더지는 뭐라고 한 거야? 가와이가 물었다. 시간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정도였고 과학교사는 모두 참가했다고 했대. 과학교사라.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내 생각을 읽어낸 것처럼 가와이가 대뜸 말했다. 하이토도 포함되는 거지.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의 일이 떠올랐다. 커피숍 프렌드의 아줌마에게 경찰이 보여줬다는 사진 속 주인공은 하이토가 거의 확실했다. 아줌마는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이토의 특징 하나하나에 대해 맞아, 그런 얼굴이었어 라며 수긍했다. 아줌마 자신은 사진 속 남자를 본 기억이 없었고 경찰에게도 그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하이토가 있었다고 경찰이 생각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관심을 강하게 끌었다. 경찰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약 사고 현장에 하이토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프렌드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가와이와 가오루의 의견을 물었다.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단 하나야. 유키코를 감시하던 것은 미사키와 하이토 두 사람이었던 거지. 가와이가 답했다. 그런데 왜
미사키 선생님만 있었다고 알려졌을까? 사실은 둘 다 없었던 것으로 해두고 싶었겠지. 그런데 더는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적어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마침 산부인과 앞이니까 그래도 여자가 낫겠다고 해서 미사키 혼자만 현장에 있었다고 시인하게 됐던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오루도 내 말에 동의하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학생 지도부 부장인 하이토의 권위가 손상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거야. 이 또한 충분히 그럴듯한 의견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이게 살인사건이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거야. 내가 의문을 제기하자 잠시 말없이 생각하던 가와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약 하이토와 미사키 두 사람이 유키코를 감시했다면 유키코를 쫓아간 건 어느 쪽이었을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가오루도 가와이를 쳐다봤다. 가와이는 우리들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어갔다. 나이가 더 많다곤 하지만 역시 남자인 하이토가 쫓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가오루가 탁 하고 손뼉을 쳤다. 말 된다 그거. 정말로 말이 되는 이야기 같아. 말에 힘이 실려 있다. 그래, 유키코를 쫓아가서 사고가 나게 한 건 하이토였어. 미사키 선생님은 그 대역 노릇을 하게 된 거야. 절대로 그럴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가와이의 말이 이어졌다. 미사키 할망구 저지에선 재미없었겠지. 니시아라의 폭탄 발언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나 없이 몰아세웠으니까 결국에는 사실대로 전부 불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가와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짐작이 갔다. 미사키가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하이토가 당황해서 미사키를 죽였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도 있겠는데. 냉정한 말투로 가와이가 말했다. 경찰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탐문 수사를 벌였을 거야. 눈을 크게 뜨고 흥분해서 말하는 가오루에게 나도 맞장구를 쳤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이토의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는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도록. 입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다. 이봐, 너 제대로 설명을 듣고 있는 거야? 하이토는 학생의 태도까지도 빈틈없이 체크하고 있다. 이 사람에 대해 나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분필을 쥐고 무언가 칠판에 쓰는 하이토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새삼스레 생각해 보았다. 나이는 50세가 넘었다고 알려졌다. 근속 30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니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 남자의 자랑거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수업을 빼먹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이 파업했을 때는 아예 전날부터 숙직실에 묵었고 태풍으로 휴교가 된 날조차 쫄딱 젖어서 정확히 수업 전에 학교에 도착했다고 한다. 학생 지도부 부장인 하이토의 엄격함, 집요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미야마의 유키코 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의 사생활도 사사건건 간섭하는 남자다. 하굣길에 오락실로 들어가려던 어떤 남학생은 길가에 숨어있던 하이토에게 잡힌 적이 있다고 했다.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학생을 잡아내서 한 달 동안 반성문을 쓰게 한 것도 하이토였다. 수많은 학생이 이 남자의 희생물이 됐다. 일단 찍힌 학생은 철저하게 감시를 당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 하이토가 체크에 들어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이토가 체크에 들어간 학생은 친구들조차 거리를 둘 때가 종종 있었다. 모두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우등생이라고 불리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하이토를 높게 평가하는 무리도 적지 않았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선생님은 역시 대단해. 진심으로 교육에 몰두하잖아. 그런 선생님은 보기 힘들어.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육성회의 평가도 좋고 다른 교사들도 한 수 위로 보는 것 같았다. 교장이나 교감조차 유독 하이토에게만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 교사를 신용하지 않았다.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훌륭한 교사라면 미야마의 유키코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표정 정도는 보였어야 했다.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 녀석은 그저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던 것뿐이다. 나는 하이토가 사건의 범인이었을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미사키 살해의 동기는 가와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해가 간다. 그러면 미즈무라 히로쿠가 공격당한 사건은 어떤가? 여기서 내 뇌리에 어떤 장면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아마 작년 가을의 일이었을 것이다. 하이토와 히로코 두 사람이 4층 창가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바라보는 모습을 아래에서 목격한 적이 있다. 히로코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는데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하이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단순히 학생의 서클 활동을 지도하는 고문 교사의 표정은 아니었다. 저 인간이 히로코를 여자로 보고 있구나.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이토가 유독 히로코만은 방심하고 대하는 점을 봐도 명백하다. 가령 유키코의 임신에 대해서도 녀석은 일찌감치 히로코에게 알려주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사고 현장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도 무심코 말해버린 건 아닐까. 그런데 미사키를 살해하고 나서 히로코가 그 일을 발설하는 것이 하이토에게는 무엇보다도 두려운 위협 요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입막음을 위해 그녀를 없애려고 한 것이다. 대강 앞뒤가 맞는다고 볼 수도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단순한 동기 때문에 사람을 차례차례 죽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나는 생각한다. 아니야. 저들이 정상적인 인간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 따위는 없어. 생각해보면 우리 학생들은 교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인권 무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사는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지만 이쪽에서 저쪽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 그 구조를 박살내 버려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